여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어제 9시 뉴스에 코스피 사상 최고가가 탑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꼭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좀 조정을 나타냈는데 조정이 참 견조했던 것 같아요. 네, 견조했지만 좀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실 교집합이 좀 글로벌 증시가 교집합이 좀 있어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글로벌 증시는 뭐 이따가 잠시 뒤에 승희 시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집합이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 교집합에 참여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기회를 노리고 매수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여주세요. 3천억 원 이상 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요. 돌아섰습니다. 분명히 장중 내내 거의 매도였는데 지금 매수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지금 매수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인들이 들어오면 또 이게 막차를 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요. 예, 그런 불안감이 사실 없잖아 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오늘 조정받을 타이밍에 개인 자금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이 개인들의 지금 현재 묶여있는 아직까지 뭐 증시라던가 채권 이런 식으로 투자되지 않은 묶여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개인으로 잡히는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계속 지수를 조금씩 탄탄하게 유지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대 하락, 중국도 약보합권, 국내 증시도 약보합이고요. 미국과 더불어서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시황의 제목을 어영부영 2200으로 잡았는데 우리 작가님이 제목을 좀 바꾸셨네요. 이 조선 말에 어영청이란 곳이 이 군기가 빠져서 어영청은 어영청도 아니다. 그래서 어영비영이 바뀌어서 어영부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어영부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영부영 2200으로 갖고 온 이유는 역시 기관을 좀 혼내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는 순간에 오히려 기관은 질세라 더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은요. 역시 미국 증시는 미국 현재 시간 27일 오후 2시 15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새벽 3시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버냉키 의장의 의견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2013년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전망치가 나올 텐데 2013년 얘기니까 아직 좀 먼 이야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자, 제가 만약에 버냉키라면 지금 미국 증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라기보다는 단지 발목을 잡고 있는 유가 상승 내지는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나오겠지만 일시적일 거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조금 더 고용 지표가 올라갈 때까지는 경기 부양이 지속이 돼야 된다는 멘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요 긴축이 이슈가 되면서 오늘 장중에 하락을 보였는데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노동절 이후에 돼야지만 중국에서 뭔가 그 경기 긴축에 대해서 액션을 보일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일본이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골든 워크라 그래서 긴 그 연휴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지금 이 백화점 쪽은 난리가 났다고 해요. 빨리 이 손님들 모시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모습은요. 기관들의 전폭적인 환매가 오늘 들어온 그러니까 개인 매수는 진짜 개인이 아니라 이 랩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랩으로 손바뀜됐던 모습이 보인 것 같고요. 특히 문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 IT에 대한 실적이 끝난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모멘텀이 좀 부재되지 않을까도 염려가 되고요. 제가 일단 투자 전략에서 이 랩에 대한 우려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증시의 모습은 좀 그렇습니다. 예. 기관이 이 정도면 참 팔을 만큼 판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끝없이 계속 몇천억 원대 파는 거 보니까 참 증시에 참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기관 그 펀드 환매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시청자분들께서 펀드를 환매하고 그 돈으로 이제 주식을 좀 투자할 법도 할 텐데요.
예, 이미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배경은 글로벌 유동성 공급의 지속인데요. 예, 오늘 27일 날 그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내내 글로벌 유동성 공급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자금들도 지금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지만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당국이 선물한 규제를 다시 추가 실시하겠다 이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율이 올랐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환율을 1,050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을 위에서 좀 잡아주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유동성을 지금 현재로는 이슈로 인해서 잠시 멈춰 있지만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장으로 몰려있는 개인들의 이런 자금 유입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소영 연구원께서 이제 우리 미국에서 그 주택 지표도 좀 잘 보자라고 했는데 어제 나온 주택 지표 나쁘지 않았죠. 네, 어제 나온 지표 나쁘지 않았고요. 예. 오늘 그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사실 그 주택의 판매량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 지표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상상클럽 파이널콜 김우신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오랜만입니다. 금요일에 스튜디오 나오니까 참 좋으셨죠? 네, 즐거웠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네요. 네. 오늘 시황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오늘 시황은 2200선을 넘어서서 신개척지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들, 조짐들은 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시장이 보통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조정의 그런 그 빌미, 소위 말해서 이제 악재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한 어떠한 악재 요인들은 지금 찾아지지 않고 있고, 단지 그냥 수급 요인, 뉴스플로우 상에서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없이 수급 요인, 투신의 수급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고점이든 간에 기관들의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단기 고점, 아니면 대세 상승의 고점을 찍었던 경우는 제 경험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의 문제도 그냥 그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항상 이제 반대 부분도 대비를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반대 부분에서 한번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 오늘 거래대금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11조 정도, 코스피 시장만 한 11조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요일 날에 그런 거래대금에 거의 육박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새로운 손바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에 빌미를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향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주가 추이에서 우리가 한번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는요.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미 과거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업종별로 오늘 자세히 더 볼까요?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기 때문에 오른 업종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전소연구원께서 한 1주 전? 네, 얘기를 해주셨던 이 조선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석을 해오셨을까요? 예, 오늘 그 전의 입장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네.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돌리면서 이렇게 조선주가 반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STX 조선해양에서 그 캐나다 컨테이너사와 그 컨테이너선 열척을 수주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STX 조선해양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작년에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올해 이제 척당 수주했던 금액과 비교를 했을 때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그 후판 가격의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수주 소식 자체로는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만한 이런 사항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들의 경쟁력이 여전히 이제 중국의 컨테이너선 제작과 계속해서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생산량에 비해서 우리나라 생산량이 약 3배 정도 됩니다. 여전히 이렇게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조선 그 건조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계속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드릴십 같은 주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LNG선 주문 물량이 많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수주 소식들은 올해 계속 간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신 차장님, 네. 조선 중에서 오늘의 STX 조선 해양이 올랐는데 사실 네. 김우신 차장님께서는 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유리하게 보신 바가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네.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아니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자동차의 역사와 미래와 그거에 대해서 긴 시간 할애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정말 그냥 매매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한국의 미래를 보는 듯한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좀 더 파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조선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조선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중립적인 의견이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입니다. 조선의 이 신조선 단가가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은 뭐 해운사들 법정 관리 신청하고 한진해운 지금 7%씩 밀리고, 해운 업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특수선 분야에서 이제 좀 그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조선 업황 자체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일단 세계적인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야지만, 또 경기 활성화돼야지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전체적인 조선주는 그냥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좀 계속 그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요, 현대중공업의 이 성장 가능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주 중에서 조선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약 한 23% 정도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77% 정도의 비중은 다른 부분에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중공업 업체로서의 위상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나머지 부분들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절초 뒤지지 않습니다. 조선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플랜트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그 건설 중장비라든지 전기전자 부분이라든지 모두 다 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에너지 쪽도 역시나 관심을 신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좀 특별하게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고 수급이 상당히 좋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산 것이 전기전자와 건설, 그다음에 자동차 쪽을 많이 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학 쪽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화학주가 한 2년 넘게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LG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좀 중소형 내지는 2등, 3등 정도의 화학주들은 밸류에이션상 약간의 그런 오버슈팅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명의 SS 전문가들이 참 4인 4색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각 분야에 참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많고요. 어쩜 그렇게 다 이렇게 색깔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또 정재훈 대리가 지난 별별 랭킹에서 얘기를 해준 바가 있고 오늘 또 중국 소비 관련주가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이승복 주임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그 락앤락과 오늘 LVCNC 오늘 강세의 원인이 뭐예요? 네, 중국에 대해서 역시 이 노동절에 대한 네.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에 대해서 재구성을 하겠다. 이게 6월달 옵션 만기 끝난 다음에 구성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락앤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락앤락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보험주도 살짝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 주의 이슈는 중국의 노동절을 앞두고 중국에 대해서 정재훈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국 내수주를 보고 그다음에 5월달에 금리 인상을 보면서 그 금리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은행주도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험주에 대한 수혜를 좀 단기적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두 업종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정재훈 대리님이 얘기한 거 이제 건설만 오르면 거의 100% 적중률입니다. 아니 오늘 약세를 보인 은행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뉴스가 돌면서 역시 은행은 안 되려다 보니까는 계속 안 되는 일만 터진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해운 업종에 관한 그 법정 관리에 따른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 말고도 지금 건설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PF 관련해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저축은행의 PF를 은행권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이런 자발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요인들로 결국에는 이제 건설회사의 리스크를 은행 쪽으로 떠안는 이런 지금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은행에 지금 결국엔 대선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크게 가지 못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설주는 리스크를 털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건설보다 은행이 더 약세니까요. 네. 오히려 이제 은행이 지금 뒤집어 쓰는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주 정부에 대한 이제 은행의 규제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주의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18개 건설회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의 내용이 그 PF 대출 만기 연장과 그리고 공모형 PF 개선 이런 방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택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거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이런 내용들이 원론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이런 내용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건설업체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보다는 이 같은 사태에서 봤을 때 건설이 조금 더 유리한 잘 입장이라는 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인데 오늘 개인들이 매수가 적지 않게 들어왔고 또 조정을 또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매수 기회를 탐해서 가져볼 만할 매수 가능한 할 업종 종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내일까지도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매수해 볼까요? 김우 사장님. 네. 내일도 만약 조정을 보인다면 저는 뭐 여전히 자동차 업종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동차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이웃나라의 불행입니다만 일본 쪽에서의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 반사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여전히 시장의 관심 내지는 매매하시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 뭐 하이닉스나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좀 밀렸거든요. IT가. 근데 IT가 저렇게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 중에서 그냥 제가 본다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 정도. 하이닉스는 오늘 뭐 채권단의 재매각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좀 있어서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물량이 나와서 한번 눌렸을 때가 저가 매수 기회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도 접근하기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외국인들 막판에 매수에 들어온 것도 뭐 거의 다 삼성전자 쪽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삼성전자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보험 쪽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이런 부실권 내지는 이익 모멘텀이 좀 좋은 종목군으로 좀 이렇게 선별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좀 덩치가 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PF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익 모멘텀이 좋은 그런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업종별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어제 세 분의 전문가, 그러니까 이순복 주임님, 전소영 연구원님, 정재훈 대리님에게 이번 주에 2200 안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재훈 대리님만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우신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2200 이번 주에 안착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번 주에는 좀 조정 주간일까요? 신고가가 나온 시장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신고가 돌파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다시 반대로 돌파에 실패했다는 그런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또 아래로 커지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00선, 2150에서 2200선 정도 수준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신고가 돌파가 일단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큰 관점에서 2200선 안착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2150선에서 2200선 내외에서 주가가 양호하게 조정을 받아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저점 매수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지선을 제가 좀 지난번에 2125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선 2125포인트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이 뭐 깨지지 않는 이상은 뭐 눌릴 때마다 싼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선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 3분의 1 정도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신 차장님께서 얘기한 지지선이 무려 몇이었죠? 2125. 네,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 한 견조하게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2150에서 2200 참 견조한, 참 건강한 조정 받는다면 또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봤으니까 증시 좀 정 잘 드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전소영 연구원님. 예, 뭐 FOMC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저 그 이슈 말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데일리로 받은 글 중에 일본이 이제 곧 봄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추운데요. 곧 봄이 오고 곧 여름이 옵니다. 이 여름에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면 일본의 원전 사태가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가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예, 그러니까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한참 그 적립식 펀드를 많이 팔았는데요. 고객들한테 팔기 위해서 적립식 펀드 좀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고객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얼마 전에 뮤추얼 펀드 당해가지고 안 할래요 했을 때 증권사 영업사원이 고객을 유혹할 수 있었던 그 가장 메리트가 뭐냐면 코스트 에버러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괜찮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해도요, 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립식 펀드에 돈을 몰아넣어서 오히려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가 난 게 아니라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넣어서 주가를 계속 부양시켜서 결국에는 그 M 본부에 대해서 그 배만 부르게 했던 거고, 결국 나중적으로 쪽의 긴축 이슈로 인해, 그러니까 리먼 사태 이슈로 인해서 그 미래 에셋 증시 펀드가 사실 마이너스 건이 났던 부분인데요. 자, 이번에 랩 상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코스트 에버러지가 아니라 코스트 벌러지 같이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요. 자, 지금 랩을 보면은요. 자문형 랩이 있고 자산 종합 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 어카운트는 자산 종합 관리라고 봤을 때 지금 개인들한테 들어오는 게 바로 자문형 랩인데요. 자문사가 증권사한테 이 주식 사세요, 파세요라고 했을 때 일임을 받은 증권사가 매매를 하는 게 바로 이 자문사 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적립식 펀드를 열심히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슈됐던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이번에 랩에는 그런 게 없다는 점. 결국 규모만 좀 달라졌지 결국 랩이나 적립식 펀드나 오히려 개인 투자자나 똑같은 시점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열광을 보이고 있는 랩에 대해서 나중에 이 물량을 누가 받을 것이냐. 그래서 장이 변동성을 보이면 이 자문사가 손절 물량이 나오면 그걸 누가 받을 것이냐를 지금 좋은 증시 장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을 마련해서 굉장히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많이 부각시키니까 언론에 현혹되지 않고 2분기를 열심히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옥신 차장님 전략 세워주시죠. 네, 뭐 앞서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문형 랩을 하시든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든 펀드를 하시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가입하려고 하는 그 상품에 그 수익 모델이 있는지, 검증된 수익 모델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냉정한 자산 배분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한 상품에 모든 자산을 다 올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자산을 배분을 해놓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쪽으로 배분해놓는 그런 전략.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지금은 시장이 좋으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시장이 만약에 약세권을 접어들었을 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룰과 원칙이 있는가라는 정도만 판단을 하신다면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크게 위험이 없이 즐거운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약간 비가 오니까 좀 세분의 전문가가 조금 기분이 좀 축축 처지는 것 같죠? 약간요. 김우 차장님도 그렇고요. 머리가 좀 내려왔죠? 예. 비가 오면 생각나는 습기가 있어서 이 머리칼이 무거워서 이게 약간 내려왔습니다. 안 들리나 봐요. 네, 우리 힘차게 또 내일도 시작할게요. 네. 네, 세분의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